뉴욕 증시는 대형은행들의 저조한 실적과 주택채권 건수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1%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도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로 금융 자원개발주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0.6% 내린 $90 86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주택채권 건수는 전월비 4.3% 감소한 연율 52만 9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향후 주택건설 경기를 보여주는 12월 건축 허가는 전월비 16.7% 늘었습니다. 기업들이 설비 확장에 나서면서 지난해 미국 제조업의 일자리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 통계를 인용해 작년 미국 내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 수가 13만 6천 개, 1.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닥터둠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투자 전문가 마크 파버가 이머징 마켓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올해 유럽과 미국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유망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성입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약간 부진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업들의 실적 내용도 썩 좋지 않았고요. 경제 지표 쪽도 약간은 좀 불안하게 시장 상황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나왔는지 미국과 유럽 시장 주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중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증시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성 재료가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불안했죠? 네, 맞습니다. 2011년 들어가지고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안정을 좀 많이 찾아갔는데요. 일단 2010년 4분기에 대한 이제 실적 그 전망이라든지 실적 발표가 지금 이제 은행 시즌이 지금 도래했는데, 실제적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술주들의 이제 강세는 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은행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그 기업들에 대한 이제 실적 전망치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시티그룹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융주들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발표치가 생각보다 좀 이렇게 좋지 않게 나타나면서 시장에 약간은 좀 충격성으로 좀 많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택 착공 같은 어제 주택 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표 나오면서 시장보다는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지표 자체에 대한 그 개선세가 좀 뚜렷하지 못했던 데 대한 그 실망이 좀 많이 나타났고요. 전반적으로 은행주에 대한 대부분의 그 약세, 특히 실적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많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은행주들에 대한 약세 자체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차트 같은 거 보시면 그렇게 일단 이슈화는 지금 많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은행주들에 대한 그 실적 전망치가 하회하면서 다른 기술주라든지 다른 주식들에 대한 그 차익 실현 자체가 지금 이제 서서히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많이 충분하다고 좀 느껴지고 있는데요. 네.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현실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은행들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 자체가 전망으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게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제공되다 보니까 은행주에 대한 실적 전망 자체가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 대한 경기에 대한 전망 자체가 오히려 지금 이제 부정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자세한 사항은 좀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일단 그 다우지수 차트 보시면서 일단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시장 자체는 일단은 안정을 계속 이렇게 찾아가고 있고요. 차트가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 은행주에 대한 그 실망적인 부분이 좀 많이 실적에서 많이 반영되고 있지만은 실제적인 차트에 대한 움직임 자체는 전혀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 조정 자체도 그렇게 큰 폭의 조정보다는 아무래도 좀 약간 쉬어가자는 단기적인 조정을 좀 끝날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5일 이평선 자체를 지금 이제 전혀 좀 침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관망스러워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그 매도에 대한 그 신호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타날지, 아니면 일부적인 차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단기 그 조정으로 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전망이 좀 많이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 대한 그 차트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그 전망으로 봤을 때는 단기성 이렇게 그냥 이벤트성 조정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좀 시장에서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좀 이게 강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적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 실적이 좀 좋지 않았고, 이 골드만삭스 역시 실적 발표 내용이 시장에서는 썩 반갑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좀 불안하게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 해버리면 일단 그 투자은행 쪽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큰 1등 기업 중에 하나의 기업인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골드만삭스가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4분기 순익 자체가 큰 폭으로 좀 이렇게 악화됐던 게 이제 시장이 좀 많이 특징인데요. 일단 4분기 순익이 23억 9천만 달러 정도 나타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2% 정도 순익 자체가 좀 많이 급감했는데요. 네네. 일단 뭐 적자로 뭐 전환된 건 아니고 이제 순익 자체가 좀 많이 급감했는데 순익에 급감했던 부분을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 투자은행 부분이죠. IB 부분 자체가 좀 매출이 좀 많이 급감한 게 좀 많이 나타났고요. 그 IB 부분 매출 급감에 따라 가지고 고객 서비스 부분도 좀 많이 급감했습니다. 네네. 특히 IB 부분이 이제 급감했던 게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IB라는 게 대부분이 뭐 투자은행 쪽 기업인데 가장 크게 좀 미국 쪽 투자은행에서 가장 크게 나타내고 있는 게 대부분이 M&A에 대한 뭐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네. 아니면 다른 파생 상품 쪽에 그런 영향이 많은데, 일단 그 미국의 4분기를 또 분석해 보면 4분기에 대해서 오히려 M&A 같은 게 좀 이렇게 좀 적게 좀 많이 나타나서 M&A라든지 투자은행 쪽의 업무가 좀 이렇게 적게 나타났던 게 이제 시장이 좀 특징이었거든요. 네. 대부분이 이제 2011년도 새해를 좀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좀 많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투자은행 부분에 대해서 IB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실적이 좀 매출이 좀 많이 감소해요. 실적이 악화된 것보다는 매출이 많이 감소하면서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뭐 전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이라 그래버리면 이제 2009년이죠.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금융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뭐 IB 부분이 그런 부분 많이 침체됐다가 올라오다 보니까 네. 우리 2010년하고 비교해버리면 좀 많이 전년 동기 비해서 많이 좀 매출은 감소했는데요.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 뭐 분석가들 경우에는 2011년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더 IB 부분 자체가 또 많이 성장할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중요한 이슈로 좀 많이 작용하지 않는 부분이 가장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좀 약간 우려할 만한 게 이제 고객 서비스 부분인데요. 네. 고객들 어떻게 보면 좀 이탈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게 골드만삭스의 좀 많이 오히려 좀 특징인데,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뭐 은행 업종 전방적으로 좀 많이 나타내고 어떻게 보면 문제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뭐 은행들에 대한 그 경쟁력 향상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한번 주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골드만삭스 매출이 줄었다. 웰스파고 역시 매출 줄었습니다. 모기지 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사업을 하는 웰스파고인데, 부동산 관련 지표 저희가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향 그대로 또 반영이 되기는 했는데 실적 자체가 뭐 나쁘지는 않았다, 이런 평가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웰스파고 하면 이제 대체적으로 뭐 작년 금융위기 때 좀 많이 좀 알려졌던 그 미국의 은행인데요. 네. 대부분 모기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주택 대출을 좀 많이 일으키는 그 모기지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웰스파고인데요. 일단 4분기 순이익이 34억 1천만 달러 나타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1% 정도 일단 그 매출 좀 감소를 했는데요. 감소했던 가장 큰 원인 자체가 작년에 2010년도에 주택 경기 자체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2010년을 뭐 되돌아보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일단은 고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아직 안정을 좀 못 찾았고요. 고용에 대한 부분이 안정을 못 찾음에 따라 주택 경기 자체가 좀 많이 살아나지 못했던데, 네. 그런 부분이 4분기에 대한 실적으로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뭐 가장 좀 우려했던 게,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경기 회복세가 좀 많이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뭐 제조업들이 굉장히 좀 크게 좀 강세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에 대한 실적 전망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4분기 은행들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오히려 매출 대비 예상에 대비해서 좀 이렇게 많이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제 시장이 좀 우려가 나타나는데요. 네네. 일단 뭐 시장에서 전문가들도 많이 분석하다시피 뭐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일부적으로 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이벤트성으로 좀 많이 계절적 요인으로도 좀 볼 수 있는데, 이벤트성으로 좀 많이 감소했던 게 좀 특징이지만은 이게 뭐 적자로 전환된다든지 그런 뭐 순이익이 이렇게 큰 폭으로 이렇게 감소를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2011년 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어느 정도 시장 자체가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가지고는 은행주들도 다시 한 번 더 순이익 자체가 좀 많이 급증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이렇게 많이 좀 감소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수탁은행으로 알려져 있죠. 뉴욕 멜론은행 역시 실적을 내놓았는데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뉴욕 멜론은행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좀 그렇게 뭐 낯선 은행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뉴욕 멜론은행도 4분기 순익 자체가 6억 7,900만 달러 나타나면 한 15% 정도 증가했던 게 어제 특징인데요. 일단 뭐 최근 들어 뭐 US 뱅크포스 같은 경우에도 한 4분기 주당 순익 한 49센트 정도로 좀 나타나고, 은행주들 전망 자체 좀 많이 엇갈리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좀 많이 감소했는데요. 뭐 은행주들에 대한 이번 그 4분기 그 은행주들에 대한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 일단 2009년도
200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에 대한 금융위기, 정부에 대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컸습니다. 네. 정부에 대한 금융 그 시장에 대한 규제 부분이 워낙 좀 많이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은행들에 대한 경쟁력은 좀 많이 경쟁력 강한 데 비해 가지고 실제로 시장에 대한 시장 수익률을 좀 이렇게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적었다는 게 좀 특징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컸던 게 주택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부진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뭐 상업은행 중에서도 가장 컸던 게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그런 주택 담보를 통해 가지고 되게 파생 상품으로 좀 많이 연결되는 부분도 많았고요. 네. 그러니까 웨스파고 같이 주택 모기 대출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그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주택 시장 부분 자체가 좀 부진했던 게 4분기 미국 그 은행주들에 대한 그 매출에 좀 약간 급감으로 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주택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성장세도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이 나타남에 네. 따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특징적으로 나타냈는데요. 일단 주택 시장 자체가 올해 뭐 어떤 정책으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상승세를 좀 유지하면 뭐 은행들에 대한 그런 뭐 순익 구조 자체는 다시 한번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도 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주가에서 나타나다시피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는 그렇게 크게 조정 쪽으로 좀 많이 가기보다는 네. 오히려 많이 올랐던 많이 올랐던 기술주에 대한 좀 차익 실현 쪽으로 좀 많이 나타났던 게 좀 시장의 특징이었나 그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택시장 미국 많이 냉각되어 있습니다. 지표로 확인이 됐고요. 12월 주택 착공이 2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뉴스가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12월 그 주택 착공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일단은 뭐 전월 같은 경우는 55만 5천 건 정도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전망치는 한 55만 건 정도로 발표를 예상을 했는데요. 일단 발표됐던 게 52만 9천 건 정도 나타나면서 전월 대비 한 4.3% 정도 좀 하락을 했는데요. 네. 이러면 2009년 10월 이후에 2009년 10월 이후에 최저치를 좀 많이 나타내면서 주택 시장에 대한 그 침체가 계속 이렇게 지속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신규 주택에 대한 착공 자체가 워낙 좀 많이 급감함에 따라 가지고 다른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기존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고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성장세가 좀 많이 나타내는데 그런 부분 자체도 좀 많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가지고 그냥 주택 시장에 대한 아직은 시장 자체가 좀 전망 자체가 아직은 좀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게 좀 시장의 좀 전반적인 네. 특징이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또 같이 발표됐던 게 12월 건축 허가도 좀 발표됐습니다. 네. 건축 허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63만 5천 건으로 한 16.7%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일단 건축 허가는 말 그대로 내가 건축을 하겠다고 건축주가 일단 허가를 많이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렇게 건축 허가 받았던 게 건축 착공으로 좀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한 100%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네, 대부분 네. 한 70% 선에서 좀 유지되기 때문에 일단 건축 허가 건수 자체는 이렇게 상승세로 돌아왔다는 게 앞으로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네, 그 주택 시장 그 신규 주택에 대한 그 착공은 좀 일어날 것이라고 좀 예상을 많이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주택 허가는 많이 늘었는데 주택 착공은 늘지 않았다. 늘긴 늘었는데 좀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고용이라든지 이 기타 경제 지표 쪽도 뒷받침이 되어야지 이 주택 시장도 점차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 관련 지표 소식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주택 융자 신청이 3주 연속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그 MBA 주택 융자 신청 지수가 한 5% 정도 증가했는데요. 한 3주 연속 계속 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구매 지수 같은 경우는 한 1.9% 좀 하락했는데요. 일단 뭐 최근 들어 가지고 주택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주택 가격 하락에 따라 가지고 일단 올해 들어가지고 그냥 주택 융자 신청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났던 게 오히려 좀 이렇게 최저가인 주택을 좀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구매 수량 자체가 좀 많이 늘다 보니까 주택 융자 신청 지수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오바마 정부 올해 들어가지고 주택에 대해서는 정책을 발표한 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보니까 이제 주택 시장 자체가 좀 많이 혼조로 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특별한 그 주택 정책 자체를 지금 발표를 안 할 것이라고 좀 이렇게 네. 전반적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택 융자에 주택을 신규로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요 세력들이 일단은 최근 들어가지고 주택 융자 신청 지수를 좀 많이 높이면서 주택을 좀 많이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네. 주택 사는 자체도 주택을 좀 많이 하락했던 그런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했던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압류 주택 위주로 사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시장 거래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게 그런 게 사실인데요. 일단 모기지 신청 건수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나타날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좀 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 보면서 시장을 좀 이렇게 파악해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 닥터 둠으로 유명한 마크 파버,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좀 인플레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진단을 내놓았고 상대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유럽 시장 쪽으로 관심을 두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또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좀 이색적이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이슈를 좀 이렇게 이슈 메이커로도 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네네. 시장을 보는 전문가들의 입장은 좀 많이 틀린데 일단 둔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지금 최근 들어 이머징 마켓에 좀 집중하라는 시각을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네네. 최근 들어 아주 가장 이슈가 될 만했던 게 일단 올해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인플레이션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컸습니다. 인플레이션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많이 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가격 하락 압박 자체가 일단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좀 많이 느껴질 거로 예상되는데요. 네네. 뭐 이런 부분을 보는 전문가들 입장이 굉장히 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 마크 파버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부각됨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지금 예전보다 좀 많이 빠졌던 선진 시장 중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올해는 투자가 좀 유망할 것으로 투자가 유망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이 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공식적이고 좀 대부분이 전반적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아직은 이머징 마켓에는 인플레이션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높지 않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마크 파버도 좀 이색적으로 좀 이렇게 투자 전망을 좀 나타냈던 게 가장 특징인데요.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면서 투자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유럽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우려가 조금씩 제기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어제 뉴욕에 대한 그 은행주들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그대로 좀 이렇게 많이 반영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뭐 기업들의 실적 부진 우려가 좀 많이 투자 심리를 좀 많이 좀 하락을 했던 게 좀 특징입니다. 특히 미국에 대한 미국 골드만삭스에 대한 실적 부진 자체가 투자 심리가 유럽 증시로 그대로 이어지면서 시장 자체에 좀 충격을 좀 주고 있었는데요. 네. 특히 뭐 바클레이즈 은행 같이 영국의 좀 큰 은행 바클레이즈도 한 3.62% 정도 하락하면서 유럽 은행에 대한 시장 하락도 좀 이렇게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나머지 기업들은 기술주 같은 기업들도 좀 이렇게 대부분이 좀 하락세를 많이 나타내는데요. 특히 인피니온 테크놀로지 같은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도 한 3.5% 정도 하락하는 우려가 나타나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라든지 애플이라든지 IBM 같은 일부 특징된 기술주들만 이제 순이익이 좀 많이 급증하는 모습 보이는 데 따라 가지고 대부분이 반도체 시장 중에서도 특히 인피니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중에서도 치킨 게임에서 약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승패를 좀 이렇게 배자로 좀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네네. 시장 자체도 좀 기업들의 실적도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가장 큰 주식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자원 개발주라든지 아니면 에너지주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에너지주들이 좀 많이 에너지주는 많이 하락하면서 이제 유럽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향후에 나타날 자동차주라든지 특히 유럽에 대한 자동차주들에 대한 실적 전망 자체가 좀 이렇게 양호하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 발표가 좀 나타나면 다시 한번 유럽 증시도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어집니다. 네. 추세 자체가 꺾였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이른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국제유가 비롯해서 상품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하락했죠? 예,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유가가 경제 회복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투명한 그런 전망이 또 다시 한번 또 부각됐는데요. 스브 텍사스 중진유가 한 90.86달러로 좀 마감했던 게 특징이고요. 유로 같은 경우 0.0073달러로 상승해서 유로당 1.346달러 정도로 마감했던 게 이제 한주 시장 좀 특징이었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0.15% 정도 상승하면서 온스당 1,370달러로 좀 마감했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 가지고 인플레이션 그런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좀 많이 나타나 보니까 오히려 좀 금값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지고 좀 많이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밤 발표되는 주요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 비롯해서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좀 대기를 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구글까지 이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용 지표 중에 하나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비해서 예상치가 한 42만 5천 건 정도 42만 5천 건 정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고용 지표는 좀 이렇게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 주택 판매가 지금 발표될 예상인데 실제로 예상은 좀 소폭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경기 선행 지수가 좀 발표될 예정인데 이전치가 한 1.1%인데 예상치가 한 0.6% 정도 경기가 좀 이렇게 전망 자체가 향후 6개월 정도 선행 지수 전망 자체가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는데요. 일단 가장 큰 게 향후에 주택 판매에 대한 주택 지표에 대한 그런 부진 부분이 나타나면서 경기 선행 지수가 좀 이렇게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비해서 예상치가 거의 보합하는 수준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도 예상되는 게요.
예상되고 있는 게 일단 모건 스탠리가 지금 발표될 예상이고 그다음에 항공주, 그다음에 AMD 같은 일단 IT주가 발표될 예정인데 특히 모건 스탠리에 지금 주목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상치가 다른 은행주에 비해 가지고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상업은행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은행이 하나인데 이 상업은행에 대한 이제 실적 전망치가 좀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 은행주에 대한 또 주가도 좀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가지고 항공주들 자체가 좀 이렇게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항공주가 좀 실적이 좀 많이 양호했던 게 좀 발표될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예상치도 좀 이렇게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AMD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주가 어제 같은 경우는 애플이라든지 IBM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AMD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비해서 이제 예상치가 이제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일단은 기업 실적 발표 자체가 지금 실제로 저희가 예상하는 수준 정도 나와버리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가고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좀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어집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조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나온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오늘도 보다 발빠르고 생동감 넘치는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20일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시작됐습니다. 미중 두 정상은 재차 협력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미묘한 시각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긍정적이고 협력적이며 포괄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비롯해 모든 국가와 국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 반면 후진타오 주석은 상호 발전의 길과 상호 핵심 이익의 존중 필요성을 강조해 시각의 차이도 드러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 국민들은 두 나라가 어느 분야에서는 경쟁하면서도 다른 많은 분야에서는 상호 이익을 존중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며 미중의 상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 주석은 이번 미국 방문은 긍정적이고 협력적이며 포괄적인 21세기 미중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후 주석은 이어 파트너로서의 협력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중국과 미국은 발전의 길에 대한 상대방의 선택과 서로의 핵심 이익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 주석의 상호 발전의 길, 핵심 이익의 존중 언급은 오바마 대통령이 보편적 권리를 언급하며 인권 문제, 위안화 환율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데 대한 우회적인 답변으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전 세계 파란을 일으킨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오랜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산지는 이 자리에서 스위스의 계좌 공개를 선언함으로써 또다시 지구촌의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좌에 검은 돈을 숨겨둔 정치인과 부유층 등 2,000명의 명단이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 스위스 은행원으로부터 입수한 탈세 혐의자와 기업 2,000명의 계좌 자료를 완전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계 율리우스 바이르 은행에 일했던 루돌프 엘메르는 기자회견장에서 어산지에게 CD 2장에 담긴 데이터를 건넸습니다. 어산지는 받은 자료를 완전히 공개할 것이라며 위키리크스가 현재 미 외교 전문 공개에 집중하고 있어 엘메르의 자료를 확인한 후 공개할 때까지 앞으로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엘메르는 CD에 담긴 인사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영국 옵서버와 인터뷰에서 기관이 포함된 2,000개 계좌주가 들어있으며 이 가운데 정치인 40명, 다국적 기업, 미국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엘메르는 또 자신에게 침묵의 대가로 거액을 제공하겠다는 제의가 있었으며 페르 스타인브릭 전 독일 재무장관에게 정보를 제공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베트남 정권이 대대적으로 세대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차기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으로 의웬 푸중 국회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올해 67세인 쫑 의장은 제11차 공산당 전당대회 폐막 하루 전에 비공개로 열린 투표에서
도령으로 퇴임하는 마잉 서기장 후임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또 차기 국가주석으로 징엉떤상 공산당 중앙당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한편 응웬던중 총리를 유임시켰다고 외교 관측통이 밝혔습니다. 상위원장과 중총리는 오는 5월 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되는 국회 승인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국가주석과 총리에 각각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북부 하노이 출신으로 구소련에 유학한 온건파인 쫑 신임 서기장은 당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이론가로서 활동해왔습니다. 쫑 신임 서기장은 지난 1997년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돼 하노이시 당 서기를 거쳐 지난 2006년 제10대 전당대회에서 국회의장에 임명됐습니다. 이란이 유엔 안전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의 핵개발 협상을 앞두고 국제사회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며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하마드 카자의 유엔 주자 이란 대사는 핵 확산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에서는 협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란 제재를 주도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조지 부시 전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 실패를 답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이란 등 이슬람 각국과 관계를 맺는 부분을 비롯해 여러 영역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카자이 대사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독일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후속 협상이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마무드 아마드네자드 이란 대통령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제재가 자국의 핵 개발을 멈출 수는 없다며 타협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을 목적으로 핵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민간용 에너지 개발이라는 평화적 목적일 뿐이라며 서방국들이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독재 정권 붕괴 후 새로 출범한 튀니지 여야 통합 과도 정부가 조만간 첫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선거와 총리 개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모하메드 간누치 총리의 대변인은 과도 정부가 첫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통합 과도 정부는 대선과 총선이 6개월 안에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주력하고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튀니지 국정을 돌볼 예정입니다. 그러나 튀니지 과도 정부는 독재 정권 하에서 장관직을 맡았던 인사들을 다수 포함시켰다는 점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모하메드 간누치 총리 외에도 주요 부처 장관들이 과도 정부 내각에 그대로 유임되자 튀니지 국민들은 연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시위 때마다 경찰의 물대포와 최루가스가 난무했던 것과 달리 이번 시위들은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금 시간도 3시간이 줄어 현재는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만 통행 금지가 실시되는 등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랍 정상들이 튀니지 혁명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상들은 빈곤이 튀니지 혁명을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며 아랍권 내 빈곤 퇴치를 다짐했습니다. 아무르무사 아랍연맹 사무총장은 이집트에서 열린 아랍 정상회의에 참석해 빈곤과 실업, 전반적인 경기 후퇴로 인해 아랍의 영혼이 상처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사 총장은 튀니지 혁명은 우리와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며 아랍 시민들을 좌절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아랍의 르네상스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랍권 20여 개국 대표가 참석한 이날 정상회의는 당초 회원국 간 무역과 투자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는데요. 이 회의에서 정상들은 튀니지 혁명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빈곤 퇴치를 위한 아랍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아랍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아랍권 내 실업률 해소와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키로 합의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각각 5억 달러를 부담하고 나머지 다른 회원국들이 나누어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바논 전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하리리 총리와 헤즈볼라 간 화해에 나섰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드 알 파이살 사우디 외무장관은 보도 채널을 통해
레바논 정파 간 화해를 도모하기 위한 사우디와 시리아의 중재 노력이 실패했다며 압둘라 사우디 국왕은 레바논에서 손을 뺐다고 밝혔습니다. 알파이살 사우디 외무장관은 레바논의 현 상황이 위험한 수준이라며 서로 다른 종교와 인종이 조화를 이뤘던 한 국가로서의 레바논이 분열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바논 연립정부는 지난주 시아파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를 비롯해 야권 소속 장관들의 동반 사태로 붕괴됐습니다. 야권 그룹은 라피크 하리리 전 총리의 암살 사건과 관련해 유엔 특별재판소가 헤즈볼라의 고위 간부들을 기소할 움직임을 보이자 몇 번의 긴급 강요회의를 소집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뒤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사태 중재자 케냐의 라일라 오딩가 총리가 코트디부아르의 두 대통령이 직접 만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낙관론을 제기했습니다. 두 대통령을 만나 협상을 했으나 결국 중재에는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냐의 라일라 오딩가 총리가 대선 결과 불복으로 혼란을 겪는 코트디부아르 사태 중재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딩가 총리는 이틀간의 중재를 마치고 코트디부아르를 떠나기에 앞서 돌파구를 찾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딩가 총리는 로랑 그바그보와 알라산 와타라를 만나 얘기를 나눴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대선 패배에도 퇴진을 거부하는 그바그보를 압박했는데요. 오딩가 총리는 또 그바그보 대통령이 와타라 대통령이 머무는 골프 호텔 진입로의 봉쇄를 즉각 풀겠다며 지난번과 이번 두 번이나 약속했으며 모두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정교회 부활기를 맞고 있는 러시아에서 주요 교회 기념일 가운데 하나인 주현절 목욕축제가 대대적으로 치러졌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등 동방 정교회에서 주현절은 예수가 30회 생일에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아들로서 대중 앞에 나타나는 것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날 교회가 성수에 손을 담그거나 강이나 저수지에서 얼음을 깬 찬물에 목욕을 하는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정교회 신자가 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념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러시아인들은 주현절 전야 자정 무렵부터 집 근처의 강이나 호수, 저수지 등으로 몰려나와 두꺼운 얼음을 십자가 모양으로 깨어낸 만든 목욕토인 성수소에 뛰어들었습니다. 주현절 목욕토는 예수가 세례를 받은 요르단강의 이름을 따 요르단으로 불립니다. 올해 러시아 전역에선 약 1,500여 개의 요르단이 개설됐습니다. 섭씨 영하시 5도 안팎의 얼음물에 뛰어든 참석자들은 온몸에 살을 애는 듯 춥지만 일단 성스러운 물에 들어가면 마치 새로 태어난 듯한 느낌이 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암투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던 여성이 결혼식을 올린 후 이틀 만에 사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사는 제시카 워스는 7년간 사귀어오던 애인 데니얼 로렌스와 지역의 한 메디컬 센터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신부인 제시카 워스는 결혼식을 올린 지 이틀 후 바로 사망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였으며 둘 사이에는 생후 18개월 된 아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알고도 결혼식을 올린 이들의 감동적인 러브스토리가 미국 전역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아지들을 위한 무공해 자연식 레스토랑이 남미에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강아지들도 건강을 생각해야겠죠? 경공 전용 무공해 자연식 레스토랑이 문을 연 곳은 개가 많기로 유명한 남미의 대국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의 견공은 약 3,2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가 많은 나라입니다. 페트 델리시아라는 이름의 이 견공 레스토랑은 브라질의 유명한 관광도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한 지 보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애완견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시민들이 줄지어 이 레스토랑을 찾고 있습니다. 무공해 자연식답게 레스토랑에서 파는 음식은 방부제나 색소가 전혀 사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고기와 채소가 주 재료로 사용됩니다. 애완견 2마리를 데리고 레스토랑을 찾은 한 손님은
그동안 가공한 먹이만 사줬는데 무공해 자연식을 먹고 난 뒤 개들이 훨씬 활기를 보이고 있다며 비용은 약간 더 들지만 사랑하는 개들의 건강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꼭 맞는 스포츠카를 타던 한 남성이 결국 차에서 나오지 못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스포츠카 운전석을 빠져나오기 위한 어느 뚱뚱남의 황당한 사연이 유튜브에 공개돼 시선을 모았습니다. 람보르기니를 연상시키는 자동차의 독특한 디자인이 뚱뚱남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난처한 상황에 빠진 건데요. 동영상에 따르면 소위 걸윙이라 불리는 람보르기니 특유의 도어 형태를 가진 이 자동차는 문이 하늘을 향해 열리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독특하고 멋스러운 인상과는 달리 개방되는 공간이 일반 도어에 비해 훨씬 제한적이기 때문에 차에 오르내리기가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영상 속 뚱뚱남은 일반 사람들처럼 옆으로 내리는 것은 고사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끌어내려지는 굴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직원들이 퇴근 후에도 문을 잠그지 않는 은행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도에서 최초로 문을 잠그지 않은 은행의 등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작은 마을 샤니 싱가나푸르 지역에 문을 잠그지 않은 UCO 은행이 등장했습니다. 이 지역은 힌두교 샤니신을 섬기는 곳으로 매일 주민 5,000명 이상이 사원을 찾으며 주말에는 더 많은 이들이 사원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절도나 강도 행각을 저지를 경우 범죄자와 그의 가족들을 모두 샤니의 신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문을 잠그지 않고 그대로 열어두어도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지역의 주민 대다수가 사원을 다니면서 이 마을에서는 단 한 건의 범죄도 일어나지 않았고 마을 전체 모든 집에 문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최고의 고위 간부들이 발레복을 입고 공연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록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환경 보호를 위해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중국 최고의 정치자문기구의 의원들이 흰색 타이즈 등 발레복을 입고 공연을 펼쳐 화제를 모았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유명곡인 백조의 호수에 맞춰 현란한 발레를 선보인 이들은 평소 엄격한 이미지를 풍기는 고위 간부들인데요. 이날만큼은 그런 인상을 벗고 발랄한 표정과 안무로 관객을 즐겁게 했습니다. 특히 몸에 완벽히 달라붙는 흰색 타이즈와 상의, 그리고 망사치마가 단연 눈길을 끌었습니다. 실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함께 양회로 손꼽히는 정책결정회의로 정치적 권력을 가진 고위 인사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무게를 중시하는 이 정협위원들은 이 같은 무대를 펼친 이유는 환경보호를 홍보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축구팀의 한 골키퍼가 98m 떨어진 거리에서 찬 공이 골로 연결되는 이색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FC 유나이티드의 골키퍼인 샘 애쉬톤은 최근 레포트 유나이티드와 펼친 경기에서 이 같은 화려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애쉬톤은 자신의 골문으로 들어온 공을 상대편 진영으로 힘차게 잡고 이 공은 운 좋게도 상대편 골문 앞에서 방향을 바꿔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이후 FC 유나이티드의 애쉬톤의 원거리 득점에 힘을 얻어 선수 3명의 추가골로 4대0의 대승을 이뤘습니다. 묘기를 연삭케 한 애쉬톤의 골 장면은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골키퍼의 득점은 언제 봐도 즐겁다며 세계에서 가장 장거리에 성공한 슈팅일 것이라며 관심을 표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생동감 넘치는 소식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증시의 대장주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주가 100만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선전을 감안할 경우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위안화 절상 문제 등 양자 이슈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협력, 기후변화에 이르는 글로벌 이슈까지 폭넓은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글로벌 인플레로 물가 압력이 심해지면서 정부가 제시한 물가 성장률 3%, 경제 성장률 5%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이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불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최 후보자를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공식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설을 앞두고 우체국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계좌가 유출됐다고 속여 계좌를 이체화시키는 수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준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증시 지켜보면서 상당히 놀라웠어요. 네. 삼성전자 100만 원 넘었었죠. 네. 뭐 장중에는 100만 원 넘기도 했었는데 종가상으로는 약간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그 이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국내 증시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주가 100만 원 시세를 열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우리 국내 증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평가하는데요.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오후 2시 44분께 100만 원을 찍은 뒤 전날보다 28,000원, 2.89% 오른 99만 7천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 제품과 경영 시스템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준 투자자들에게 감사한다면서 앞으로 주주 중시 경영을 더욱 확고히 해 주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엊그제 경쟁업체인 애플의 최고 경영자 스티브 잡스가 병가로 자리를 비운다는 소식과 세계 3위 D램 생산업체인 일본 엘피다의 D램 가격 인상이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선전을 감안할 경우 앞으로 주가가 추가 상승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100만 원까지 오르면서 국내 증시의 주가 수준 또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국내 대표 기업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앞에 자릿수를 바꿨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면서 저평가 현상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삼성전자의 100만 원 돌파를 IT 등 소비재의 주식의 부활 신호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증권가는 삼성전자가 올해 최고 125만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30만 원 아래에 머물렀었는데요. 주가가 한 단계 퀀텀 점프, 이른바 대약진을 이룬 것은 2004년이었습니다. 그해 1사분기 주력사업 호조로 4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처음으로 목표 주가 100만 원이 증권가에서 제시됐었습니다. 네. 당시로서는 상당한 선견지명이었죠. 한편 국내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주가를 100만 원 이상으로 예고해왔지만 UBS와 JP모건 등 외국계 증권사는 1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목표 주가와 더불어 투자 의견 중립을 내걸어 헛다리를 짚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장중에 매수 상위 증권사 2위에서 5위까지 외국계에서 다 쓸어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 뒤늦게 이 발을 넣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오갈지 우리나라도 바짝 긴장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경제부터 안보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다고요. 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두 나라인 만큼 글로벌 이슈까지 논의가 됐는데요. 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워싱턴 백악관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 이슈부터 위안화 절상 등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협력, 기후변화에 이르는 글로벌 이슈까지 폭넓은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양 정상은 회담에서 주요 의제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팽팽한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초 예상대로 역시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특히 한반도 해법과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행동 등 진정성을 보여야 비핵화 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후 주석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육자회담을 통한 대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에도 미국의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은 위안화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보다 빠르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며 어느 나라도 불공정한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중국을 압박했는데요.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도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 논의를 하든 안보 영역의 문제를 다루든 혹은 인권 문제를 다루든 우리는 계속 중국에 좀 더 잘하라고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살벌한데요. 네. 중국 측에서도 양국의 이견 때문에 갈등을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회담은 중대한 합의보다는 양국 간 불신이 좀 더 완화된다면 그 정도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물가 상승률과 이 또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각각 세워놓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고자 수뇌부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도 3%대, 경제 성장률 5%대 각각 목표치를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수준을 이루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정부가 제시한 올해 물가 성장률 목표는 3%, 경제 성장률 목표는 5%인데요.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어제 금융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물가 문제가 새삼 불거진 것도 아닌데 발언 수위가 이처럼 높아진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분석인데요. 먼저 중국에 이어 미국의 예상 밖 고성장까지 겹친 이른바 G2발 인플레이션이 도화선입니다. 해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 비상에 걸린 마당에 미국의 고성장으로 우리 경제까지 당초 예상한 성장률을 웃돌면서 성장과 물가가 동반 상승하는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요. 한은은 지난해 12월 2011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4.5%, 소비자 물가는 3.5%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목표랑은 좀 괴리가 있는데요. 네.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물가 목표를 3%로 제시했지만 불가능한 목표라면서 더욱이 5% 경제 성장률 목표를 고수할 경우 물가는 3%대 후반도 힘들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5% 성장, 3% 물가 동반 달성 목표는 사실상 공허한 목표일 뿐이란 얘기죠. 이에 따라 확실하게 한 마리 토끼라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네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 긴축 경제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성장보다는 물가에 주력해 상승 압력이 더 커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어느 한쪽을 쫓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연일 도덕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 도덕성 문제 때문에 이 여야 간의 이 공방도 상당히 뜨거웠는데, 결국에는 이 합의문 채택에 또 불발이 됐습니다. 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이후 논란이 불거졌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됐는데요. 네네. 까도남, 민주당에서 붙인 별명인데요. 까도 계속 의혹이 나오는 남자,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네네. 국회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네네. 사실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고 해서 임명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오는 24일까지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최 후보자를 지경부 장관으로 공식 임명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민주당은 25일까지 매일 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의혹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결단해서 임명하지 말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네네.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네네. 부동산 투기, 탈세 등 그간 제기된 의혹에다 청문회장에서 보여준 고압적 자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병국 장관 후보자는 잘 넘어갔는데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네. 일단 정식으로 임용이 되더라도 좀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설을 앞두고 있는데 참 보이스피싱 요즘 좀 다양하게 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도 한 2통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설을 앞두고 이런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네.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계좌가 유출됐다, 소포 우편물이 반송됐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해 보셔야겠는데요. 지난해 12월 우체국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건수는 3,300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신고 건수가 월 2,500에서 2,900건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네네. 10%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선물이 많이 오가는 설을 앞두고 소표 우편물이 반송됐다고 접근한 후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시도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네. 어제 우정사업본부가 발표한 2010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활동 현황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은 계좌가 유출됐다고 속이는 경우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68건, 전화요금 미납이 18건, 납치 가장 14건 등이었는데요. 한 관계자는 계좌 유출은 사기범이 전화를 걸어 계좌가 유출됐으니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속이고 네. 대포 통장으로 이체시켜 돈을 빼가는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납치를 가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화로 가짜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기도 하는데 당황한 부모들은 이를 눈치채지 못한다고 하네요. 네. 참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보도에서는 이 예비군 훈련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그런 경우도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하시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17일부터 저희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plus.cntv.co.kr로 들어오시면은 이 방송 일정과 함께 관련 소식 전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상담도 해드리고요. 투자 기법도 전수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출발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